참 우리 가계가 그 부채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언론에서 보셨죠. 최근에 그 가계 부채가 많기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이런 데이터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무려 10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배분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 작년 자금순환을 발표했습니다. 자금순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각 경제주체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 이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배분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경제주체를 보면요. 국내 부분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개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융법인, 금융이 아닌 일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정부, 금융법인, 이런 것들이 국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외 부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요. 개인은 자금 잉여주체입니다. 기업은 자금 부족주체죠. 자금 잉여주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잉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216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270조 원 크게 늘어났죠.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270조가 많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잉여가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되죠. 우선 기업이 자금 부족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금융법인인데요. 34조 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개인 잉여가 기업으로 갔고 또 정부도 재정적가 났죠. 그 다음에 금융법인, 특히 국외로 158조 원이 나갔어요. 개인들이 특히 미국 주식 많이 투자했죠. 그리고 채권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 돈을 기업이 갖다 쓰고 정부가 갖다 쓰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플로우 개념이고 연간 개념입니다. 스탁 개념으로 보면은 참 우리 가계가 그 부채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언론에서 보셨죠. 우리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게 97년 외환위기 이후였었어요. 은행은 대출하면 유가증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출 측면에서 보면요. 외환위기 이전에 대출 중 은행 돈의 71%가 기업으로 가고 29%가 가계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익도 많이 증가했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쓴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은행에서 덜 갖다 쓰니까 은행은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 무렵에는 오히려 은행의 대출 중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가계로 돈이 가면서 가계 소비가 됐었는데요. 이 이후로 가계가 급격하게 부실해졌죠. 특히 2001년, 2002년 보면요. 제가 개인 금융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만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이때 우리 가계가 정말 부실해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보면요. 개인 금융자산이 6,20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 금융부채는 2,44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금융부채는 조금 늘어나고 있죠. 금융자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자산 비율이 굉장히 빨리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부채도 많지만은 금융자산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이런 데이터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자, 개인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조달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돈이 생겼을 때 금융회사, 은행에다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연금도 가입하시죠. 채권, 그 다음에 지분, 증권 및 투자펀드, 직접 주식을 사든지 주식형 펀드에다 가입한 경우입니다. 작년에
자금 운용을 342조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132조 예치했습니다만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2024년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6조 5천억이 빠져나갔는데요. 2024년에 42조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무려 10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개인의 자금 잉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금 운용, 금융회사에 작년에가 342조 맡겼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은 금융회사에서 빌려 쓴 거예요. 73조죠. 그래서 이 차이가 개인의 자금 잉여인데요. 270조 정도 됩니다. 개인의 자금 잉여가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6년 동안 개인의 자금 잉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특히 개인의 자금 잉여가 270조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270조 원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GDP에 대해서도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 부채도 많지만 금융자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저성장이라는 것은 늘 양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이 돈을 누가 이렇게 금융회사 맡겼느냐 세부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겠죠. 저는 금융회사 다니면서 수천억, 수조 원 가진 이런 부자들도 봤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부자들 돈이 여기 있을 겁니다. 반면에 참 어려운 사람들도 많죠. 양극화는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가계 금융자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작년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이거는 잔액 개념인데요. 스탁 개념이라고 그러죠. 작년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6,202조 정도 됩니다. 2024년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우리 가게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로 금융회사에다 맡깁니다. 현금 및 예금, 현금으로도 일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연금, 채권, 주식 이렇게 투자하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현금 및 예금 43%, 그다음에 보험 및 연금이 27%, 채권 2.9%, 주식 및 투자펀드 27%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년에 은행 예금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지만은 이것도 높다. 이걸 줄여가지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비중 2.9%는 지나치게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금리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채권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뚜렷한 특징은 주식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024년에 20.3%였는데요. 작년에 26.5%죠. 물론 주가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시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마 개인자금 일부도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 개인들의 주식 비중하고 코스피 그래프 그려놨는데요. 한국에서 새로 2009년부터 이 데이터를 발표합니다만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오른 탓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은 금리가 거의 0%입니다. 그러나 일본 가계 자산 중에서 49%가 은행 및 현금 및 예금으로 들어있었고 주로 은행에다 맡긴다는 겁니다. 주식은 22%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가계들은 현금 및 예금으로 11%, 주식에 53%나 맡기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말 큰 차이죠.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금 및 예금이 43%로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 27%, 일본보다 높습니다만 미국보다는 상당히 낮죠. 물론 미국처럼 우리가 금융자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는 낮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장기 평균이 42%예요. 최근에 53%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주가가 올랐고 미국 가계가 주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했다. 다른 측면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중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식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자금 부족 주체라고 그랬죠. 작년에 그 213조 원을 운용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라는 건 빌려 쓴 겁니다. 247조를 빌려 썼습니다. 기업들 자금 조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간접금융하고 직접금융인데요. 간접금융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쓰는 거고요. 직접금융은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겁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직접금융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비용이 더 쌉니다. 그런데 기업들과 자금 부족 규모 보면은요,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에 119조가 부족했었는데요. 2024년엔 78조, 작년에는 34조. 기업들도 자금의 여유가 그만큼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돈은 많이 버는데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에 957조였는데요. 작년에 1026조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1000조 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가계가 아까 양극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도 양극할 겁니다. 우리한 대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저성장은 기업이나 가게 다 양극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우선 일본 사례인데요. 가계는 제가 자금 잉여 주체다,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8년부터 일본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기업들이 금융에서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요. 저축한 돈이 더 많아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되죠.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그래서 대출이 안 되니까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 아니면 채권이죠. 그런데 일본은행들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안 사고요. 주로 채권만 삽니다. 일본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1990년에 10% 안팎이었어요. 근데 2010년 무렵 가니까 거의 30%가 넘어서 버립니다. 90년대 돌아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국채 발행은 국채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국채 가격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야 되죠. 그런데 일본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0%까지 떨어집니다. 그거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일본 은행이 다 사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계속 떨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도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인들의 잉여 규모 절대적으로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GDP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인데요. 그동안 기업들 자금 부족 규모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동안 돈은 버는데 상대적으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기업들 현금성 자산이 1000조 원이 넘어섰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계대출도 집값 때문에 좀 억제하고 있거든요. 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우리 은행들도 주식은 별로 안 사고요.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본처럼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은행 대출금리, 예금금리 장기 추세를 그려놨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올랐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2023년을 정점으로 현재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시장금리는 명목금리라고 그러는데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예상 물가상승률이죠. 실질금리 대용 변수로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잠재 성장률이 1.8% 안팎이고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습니다.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자금순환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업들이 100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늙어 채권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